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들여다보는 로투데이 스페셜 조현경 기자입니다. 이번 주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이 일파만파 파문을 일으킨 한 주였습니다. 중점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층 리포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재판 거래 파문 관련해서 전국 35개 법원장들이 대법원에서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형사 고발을 해야 할지 말지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 뚜렷하게 다른 두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법원 내 갈등처럼 보이기도 하는 재판 거래 파문 형사 고발,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김정래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대법원 4층 대회의실, 최완주 서울고법원장 등 전국 법원장 35명이 속속 들어섭니다. 일파만파 파문이 일고 있는 재판거래 의혹 수습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안건이 안건인지라 법원장들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통상과 달리 아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은 인사만 하고 곧바로 퇴장했습니다. 검찰 고발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간 가운데 오늘 법원장 회의에선 사법행정권 남용 검찰 수사는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그제 열린 차관급 서울고법 부장판사 회의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전국 법관 대표회의 등 사법행정을 담당하거나 담당하는 기구가 형사고발, 수사의뢰, 수사촉구 등을 할 경우 재판을 담당하게 될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첨예한 논란인 형사조치와 관련해 고발 주체와 형식을 떠나 어떠한 경우도 안 된다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 같은 고참 판사들의 결론에 대해 일선 판사들은 대체로 거세게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법관 뒷조사 파문 피해자 차성한 판사는 어제 오전 자신의 SNS에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 결론을 성토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사태에 연루된 전 대법원장님, 처장님들, 심의관님들이 수사를 받는다고 소가 죽거나 초가 타지 않습니다. 소는, 초가 삼가는 법원은 3,000명의 묵묵히 재판하는 판사들이지 재판 안 하고 사법행정만 하던 전 대법원장이나 행정처 심의관들이 아닙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부산지법과 인천지법, 수원지법 등이 판사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법원 바깥에서도 검찰 수사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대체로 더 우세합니다. 어떤 형식적인 사법부의 독립의 유지에만 관심이 있는, 그래서 이 문제의 어떤 사태의 본질이라든지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일단 법원 내 갈등처럼 비춰지는 것은 극구 경계했습니다.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 그 의견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그 어느 하나도 소홀함 없이 의견을 들어 결론을 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거래 파문 법원의 검찰 고발, 제3의 길이나 선택지는 없습니다. 사법부 수장이었던 직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상 초유 법원 고발이 현실화될지, 아니면 법원 안팎에서 제기될 강력한 반발과 비판을 무릅쓰고 법원 내 해결을 모색할지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이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재판거래 파문, 이 파문은 거래 의혹의 당사자, 피해자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법률방송 현장기획입니다. 대법원 앞은 오늘 릴레이 규탄 기자회견이 이어지는 등 하루 종일 분주하고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민변은 관련 단체와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재판 거래는 사법농단이 아닌 사법살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현장을 김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승태를 구속 수사하라. 전직 대법원장이었던 양승태를 구속하라는 목소리가 대법원 정문 앞에 울려 퍼집니다. 양승태 구속을 촉구하는 목소리의 주인공들은 재판거래 파문 사건 관계자들입니다. 이들은 재판거래 의혹은 단순한 사법농단이 아니라 사법살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한 사법 테러 사건입니다. 왜? 이 판결을 받아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양승태와 박근혜가 죽였습니다.
피고발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오늘 이들 단체에 의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들의 이름입니다. 고발인은 KTX 열차 승무부 지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정교조 등 재판거래 파문 의혹과 관련 있는 17개 단체와 민변입니다. 검찰은 우리의 고발에 응답하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낱낱이 진상을 밝혀라. 삼권 분립, 법관의 독립, 국민의 재판 청구권, 헌법에 쓰여 있는 글자들이 그저 장식이 아님을 증명하라. 사법거래, 사법살인, 대법원이 책임져라. 사법거래, 사법살인, 대법원이 책임져라. 대법원이 책임져라. 민변과 관련 단체들의 기자회견이 끝난 같은 자리, 변호사와 법대 교수 등 사회 각계각층의 재판거래 파문 규탄 릴레이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이라는 대법원장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국민들의 권리가 담겨있고 목숨이 담겨있는 재판을 거래했습니다. 재판을 진상하고 재판을 팔아넘겼습니다. 간섭한 건 맞지만 부당한 간섭이 아니다. 그게 말입니까? 뭡니까? 우리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야 된단 말입니까?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법원 앞에 천막을 치고 노숙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세 차례의 법원 셀프 조사를 통해 법원 조사의 한계가 이미 드러날 대로 드러났다는 것이 이들의 진단입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재판거래 당사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때 사법개혁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들의 목소리가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이번 재판거래 파문, 법적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짚어봤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재판거래 의혹 고발 법적 쟁점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재판거래 의혹 고발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나요? 네, 형사소송법 234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발이라고 해서 이랑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는 고발할 수 있다. 네. 그다음에 2항인데요. 네. 이 2항에서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는 고발하여야 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하여야 한다면은 뭐 의무 아닌가요? 네,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 반드시 법원에서 누구든 고발을 해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네. 해당하는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사료한다 그러면 고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공무원이 사료를 했음에도 고발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직무유기가 되는가 여부가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 자체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 뭐 이런 경우가 아니거든요. 사료하는 때이니까 범죄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일단 고발하여야 한다 이런 취지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공무원에게 이제 직무상 의무가 생긴 것에 해당합니다.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고의로 이를 방기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이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데 이걸 그대로 두고 고발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처음에는 법원행정처에서 범죄 혐의가 없다고 했다가 지금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고발로 가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범죄 혐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사료하는 때에도 해당 안 되니까 뭐 고발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범죄 혐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범죄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지 일단 문제고 범죄 혐의가 있다는 판단이거나 그런 의심이 든다고 하면 이때는 이제 고발 의무가 생기는 것이라서 고발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는지 뭐 어떻게 고발해야 되는지 뭐 누구를 고발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고발을 한다면은 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뭐 주체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뭐 대법원장도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특조단장도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뭐 법원행정처장도 뭐 물론 같이 특조단장이긴 합니다만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뭐 그렇게 얼마든지 주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고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무슨 법적인 뭐 효력이나 의미가 달라지거나 그런 게 있나요? 고발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 주체가 누군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대법원장이 했다 또는 뭐 법원행정처장이 했다 이런 거에 따라서
주체가 대법원장이니까 혐의가 더 높다거나 또는 네. 뭐 법원 행정처장이 했으니까 혐의가 낮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네. 그냥 사료하는 때 해당한다고만 판단하고 검찰은 그에 따라서 수사를 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 회의에서 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는 건 사실상 고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힌 거 아닌가요? 근데 대법원장도 고발 여부를 뭐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네.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런 점에 비춰보면 뭐 일선 판사들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든가 이러면 이건 고발을 하라는 의미에 해당해서 네. 대법원장으로서도 의무도 있다고 지금 보여지는 마당에 부적절하다 이런 표현만을 써서 고발하지 않기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법원이 고발을 할 것 같은가요? 어떤가요? 전망을 해보시면. 네, 뭐 일단 대법원장 입장이 판사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다는 네. 것인데요. 사실은 고발 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는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본인이 공무원이 이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사료하는 때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특조단이 제일 잘 아는 것이라서 네. 범죄 혐의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사료된다면, 조금이라도는 아니고 사료된다면 고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전직 대법원장을 고발하는 게 어쨌든 부담이 돼서 약간 명분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선의 판사들도 수사를 촉구한다. 대부분의 판사들의 의견도 그렇다. 뭐 형사소송법 조문도 그렇다. 네. 그러므로 일단은 고발을 한다. 다만 이 고발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은 아니다. 뭐 말 그대로 사료하는 때 해당하니까 네. 그에 대한 판단은 검찰이 일단 1차적으로 하고 나중에 그게 기소가 됐을 때 판단은 그 사건을 맡은 개별 법관이 하면 되는 것이다. 네. 이런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게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든 안철상 행정처장이든 고발을 해서 대법원으로 넘어오면은 본인들이 고발한 사건을 본인들이 심리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데 이런 거는 뭐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대법원까지 와야 그런 네. 전제가 성립하고요. 대법원까지 온 뒤에도 이게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지 않고 그냥 개별 소부에 회부되면 뭐 회피의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중간에 다른 사정이 생겨서 이게 전원합의체로 가야 되는 사정이 생겼다. 그런 경우에는 고발 주체가 회피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아무튼 전직 대법원장이든 누구든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한 점 의혹 없이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민변이 이번 재판거래 파문에 대해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에 특별 진정서를 냈습니다. 유엔으로까지 간 재판거래 파문,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해봤습니다. 로인사이드 보시겠습니다. 네, 민변과 참여연대가 이번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유엔 인권특별보좌관에 진정서를 오늘 냈습니다. 로인사이드 박지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유엔에 진정서를 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오늘 유엔 특별보고관에 제출된 진정서인데요. 네. 모두 9쪽입니다. 네. 진정서 제출자는 민변과 참여연대 이름으로 냈습니다. 네. 9쪽의 진정서는 진정서 제출 배경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독립침해 및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에 대한 부당한 간섭 또는 법관 독립침해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내용과 유엔의 특별조사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뭐 이 진정서를 유엔 어디에다가 냈다는 말인가요? 네, 해당 진정서는 네. 디에고 가시아 사얀이라는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 보고관에게 제출됐는데요. 네. 유엔 인권 시스템은 특별 개인 진정 절차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네. 또 이에 따라서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 보고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민변 사무차장인 장보람 변호사의 말입니다. 네. 뭐 유엔도 좋고 다 좋은데 국내 사법부 문제를 유엔으로까지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국내 문제를 국제 무대에 끌고 가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꼭 이 점을 의식한 건 아니지만 이와 관련해서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사안에 대해서 국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전향적 움직임이 없고 검찰은 수사를 안 하고 있고 정부의 움직임도 없었다. 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유엔 특별보고관 진정 절차를 통해 이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알리고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뭐 진정 내용과 취지는 알겠는데 그럼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건가요? 네, 민변에 따르면 네.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은요. 진정이 접수되면 진정서에 대한 신뢰성을 심사한 뒤에
해당 정부의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게 됩니다. 네. 이런 절차 뒤에 의견 표명을 할 건지 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를 나설 건지 등 이른바 개입 여부를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네. 나아가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네. 공개 서명을 발표하거나 해당 정부에 긴급 조치 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뭐 재판거래 파문이 위중한 사건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쨌든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긴급성과는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데 민변이 유엔에 진정서를 낸 의도와 속내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이 민변과 참여연대의 입장입니다. 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파문을 인권 이슈로 국제사회에 이슈화해서요. 네. 형사 조치 등을 미적거리고 있는 사법부 등을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네. 관련해서 민변은요. 유엔 특별보고관 이외 국제사회에서도 이번 사법농단 사태로 초래된 인권 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어쨌든 유엔으로까지 간 재판거래 파문 씁쓸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재판거래 파문.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상식과 원칙, 법률방송 앵커브리핑 보시겠습니다. 오늘 국회의원회 간 세미나실에선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주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라는 제목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재판거래 파문 사건 관련한 피해 사례 보고가 이어졌는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KTX 여승무원 집단 해고, 긴급조치 피해자 등과 함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사례도 나왔습니다. 앵커 브리핑. 오늘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 얘기 해보겠습니다. 영화 군함도로 잘 알려진 일제 강제징용. 지난 1997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미쯔비시와 전일본 제철 등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잇따른 패소와 우여곡절 끝에 2005년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다시 시작됐고 1심과 2심에선 패소했지만 2012년 5월 대법원은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3년 서울고법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한과 눈물이 1억 원으로 다 씻겨질리야 만무하겠지만 그래도 억울함과 한이 70년 만에 조금이나마 풀리는가 싶었는데 세상 일이 그리 쉬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신일본 제철 등은 국내 최대 법무법인 김앤장을 고용해 대법원에 재상고합니다.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전히 아직도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뭐 때문에 이리 오래 걸리고 있는 걸까요? 2015년 3월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주일 대사 출신인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거명하며 최대 관심사, 한일 우호 관계의 복원이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문건은 그러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하여 청구 기각 취지 파기 환송 판결 기대할 것으로 예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한마디로 청와대의 최대 관심사가 한일 우호 관계의 복원이고 이를 위해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 소송은 일본 측에 손을 들어줄 것으로 청와대가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해당 문건은 상고법원 관련 청와대 대응 전략 차원에서 작성됐습니다. 청와대가 재판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요구 또는 요청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라는 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결론입니다. 해당 문건이 작성된 2015년은 그해 말 당시 박근혜 정부가 돈 10억 엔과 위안부 문제를 맞바꾼 굴욕 협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불가역적인 위안부 협정을 맺은 해이기도 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억울함과 눈물을 도외시하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한과 제대로 된 사과 한번 받아보자는 절규를 외면하고 복원해야 할 한일 우호 관계가 무엇이었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 와중에
청와대의 이런 의중을 상고법원 도입의 지렛대로 삼아 거래를 하려 한 의혹을 받는 대법원은 또 어떤 대법원이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쟁점이 있는 것도 아닌 사안인데 왜 대법원이 이걸 판단하지 않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웠다. 강제징용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김세은 변호사의 말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졌던 비정상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강제징용 소송에 처음 참여한 분들은 모두 9명. 대법원에서 사건이 잠들어 있는 사이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 지금 생존해 있는 분은 이제 단 2분입니다. 시간은 일본 편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민변과 참여연대가 어제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에 특별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어제 저녁엔 차성한 판사가 유엔 특별인권보고관에 진정서를 냈다는 것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차성한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양 대법원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에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가 재산 뒷조사까지 당한 판사입니다. 앵커 브리핑, 오늘은 유엔 특별인권보고관 진정 얘기해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차성한 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법원장 다수가 수사 의뢰에 반대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참담한 마음으로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긴급 진정 메일을 보냈다고 적고 있습니다. 차성한 판사는 그러면서 진정 내용을 국문으로 번역해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차성한, 한국의 판사다. 저는 가장 심한 사찰을 당한 판사 중 한 명이라는 게 차성한 판사의 자기 소개입니다. 차성한 판사는 그러면서 양승태 사법부에서 벌어졌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과 의혹, 재판거래 파문까지 경과와 사실을 담담하지만 힘있는 어조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급심의 많은 젊은 판사들은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3차 조사를 시행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형사상 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법원장 등 영향력이 큰 고위 법관은 수사 의뢰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작금의 현실을 조목조목 적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차성한 판사의 요청 사항. 저는 유엔 특별보고관께서 1, 2주 내에 한국을 긴급히 방문하여 관련자들을 면담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객관적 의견을 사법부, 검찰 등에게 서신 등의 형태로 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섬진강 시인이라고 불리는 김용택 시인의 사랑이라는 시를 좋아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과 헤어지고 보낸 지난 몇 개월은 어디다 마음 둘 데 없어 몹시 괴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현실에서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을 현실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두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좀 많이 뜬금없지만 재판거래 파문 차성한 판사의 유엔 인권특별권고관 긴급 진정 글을 보고 김용택 시인의 사랑이라는 시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현직 대한민국 판사가 이영만리 타국 미국 뉴욕의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에게 한국 사법행정권은 심각한 후진성을 지니고 있다며 선진 외국 사례나 유엔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작금의 사태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을 내달라는 진정.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 파문에 대한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특별진정. 방법의 적정성이나 실익에 대해선 논하거나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현실에서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을 현실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두 마음이라는 식구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돕니다. 우리 안에서 이번 파문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바라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갑질 폭행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유전 무죄 기각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선거법이라는 실정법 사이 간극에 대해 모색해봤습니다. 심층 리포트 2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갑질 폭행으로 커다란 비난과 물의를 빚었던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유전 무죄 기각이라는 비난이 거셉니다. 과연 그런 걸까요? 저희 법률방송 심층 리포트 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박지민 기자입니다. 특수폭행 등 7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희 이사장이 10시간 넘는 법원 영장 실질심사 끝에 어젯밤 11시 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났습니다. 범죄 혐의 일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없다.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한마디로 이명희 이사장을 구속할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경찰로서 가장 아픈 부분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구속할 만큼 혐의 입증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혐의에 대해서 얼마나 단단하게 입증을 하고 영장을 쳐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법원이 인정을 안 해버렸기 때문에. 인천 하얏트 증축공사장 갑질 동영상이 있는데 무슨 근거가 없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이명희 이사장도 혐의를 인정한 부분입니다. 가위를 던졌다든지 하는 특수폭행 혐의 등에 대한 입증이 부족했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노력은 굉장히 했지만 상당히 시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얼마를 들였는지 모르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 한 것도 감정적으로 비난은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 법원 안팎의 중론입니다. 어떤 일반인들이 느끼는 법적 감정과 그리고 순전한 법률적 판단의 어떤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와서 그 증거를 인멸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고. 다만 법조계에선 아무리 법리가 그렇다 해도 이명희 이사장이 아닌 일반인이었다면 저렇게 석방됐을까 하는 의문도 상당합니다. 유난히 엄격하고 촘촘하게 법리를 적용했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그럼 법원이 그와 같이 다른 사건에서도 그와 같이 엄격하게 법 논리를 동원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건들에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따지지 않고 영장을 쉽게 발부해 주면서 왜 이명희 사건에서는 그렇게. 시중 여론이 들끓고 있는 이유이자 배경이기도 합니다. 당장 대한항공 직원연대는 성명을 내고 법관들이 갑의 편이 되어 을들의 가슴을 찢어놓고 있다고 법원 영장 기각을 성토했습니다. 11명이 신고한 24건의 폭행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수천 건의 폭력 끝에 나온 결과다. 지금까지 공개된 녹취와 영상만으로도 이 전 이사장이 갑질을 넘어 일상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이 명백한데 어떤 구체적 사실이 더 있어야 하느냐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법원 결정을 비판하고 이명희 이사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민초들 눈에는 당연히 보이는 것을 해당 법관은 눈을 감고 외면했다. 이명희 이사장 영장 기각에 대한 대한항공 직원들의 허탈하면서도 분노에 찬 반응입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재검토해 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박지민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등이 선거운동 기간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면 이는 유권자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일까요? 공직선거법 위반일까요? 법적으로는 불법이라는 게 법원 판단인데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참여연대 등이 오늘 해당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 제청을 관할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신세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오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서울 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2016년 4.13 총선 당시 자체 조사를 통해 최악의 후보를 정한 뒤 특정 후보자들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운동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은 기소된 22명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는 집회 개최나 확성장치 사용, 광고물 게시를 금지한 건 공정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에 위반된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국민들의 성숙한 유권자의식을 검찰과 일부 수구적인 재판부는 믿지 못하고 유권자들의 정당한 선거 참여를 너무나 옥죄고 이에 따라 이들은 오늘 해당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항소심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시설물 등 설치 금지 조항, 확성장치 등 사용 제한 조항, 문서 배부, 게시 등 금지 조항, 집회 제한 조항 등이 위헌 심판 제청, 신청 대상 조항입니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어서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라는 문구도 너무 광범위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표현의 자유를 막는 해당 선거법 조항에 대해 전부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선거법이 바뀌지 않고서는 유권자들이 언제든지 제대로 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절감을 하고 앞서 최경환 의원 공천 반대를 주장하며 1인 피켓 시위를 벌인 김민수 청년 유니온 위원장이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도 오늘 위헌 심판 신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배심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이 파기환송이라는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공정성이라는 양립하는 헌법적 가치 사이에 헌법재판소와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지능정보사회와 인권에 대해 생각하는 국제인권 심포지움이 열렸습니다. 법무부가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민법 개정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슈플러스 보시겠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죠. 지능정보사회와 인권에 대해 모색해보는 국제인권 심포지움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슈플러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오늘 국제인권 심포지움 어떤 심포지움인가요? 네, 법무부와 유엔사회개발연구소 주최로 서울 안암동의 고려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열린 심포지움인데요. 네. 전 유럽연합 집행위원 안나 디아만토풀루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을 해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이 정보통신 기술 발전이 네.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나요? 네, 토의는 일단 신기술의 발전과 개인정보권, 그리고 신기술의 발전과 사회권 등 크게 이 두 개의 세부 주제로 나눠서 진행이 됐는데요. 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자체 특징에 따른 이 구조적 인권 침해와 개인 자율성 침해, 그리고 이런 우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후자는 신기술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 정보와 소득 격차, 그리고 불평등 등 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 측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네. 오늘날 지능정보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가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빛에 있는 곳에 그림자가 있듯 신기술의 발전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정보 격차로 인한 불평등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기술의 발달하고 개인 자율성 침해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이른바 프라이버시와 연계가 되는 문제인데요. 네. 한마디로 이 빅데이터로 상징되는 기술의 발달로 각 개인은 누가 자신의 정보에 접근을 하는지, 그리고 또 공유를 하는지, 자신의 데이터가 무엇을 위해 사용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즉, 이 각 개인은 스스로 자신에 대한 정보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객체와 대상으로 전락을 하고 있고, 또 이 자체가 심각한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게 토론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네, 그 밖에 광범위한 CCTV 등 이 국가나 공권력 등에 의한 감시에 의한 인권 침해 가능성 등도 아울러서 지적이 됐습니다. 네. 프라이버시권, 이거는 헌법상 권리 아닌가요? 네, 이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프라이버시권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도 관련 헌법소원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네, 프라이버시권이 헌법적 권리임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래서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대안 어떤 것들이 논의됐나요?
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차원의 이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불러왔다면 네. 그 기술의 발전이 역설적으로 궁극적으로 또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인데요. 이른바 데이터 주권이라는 개념입니다. 네. 좀 생소한 용어이긴 한데요.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자신과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통지를 받고 또 해결책 및 정책을 제안하고 또 네. 정부나 지자체에 정책과 예산을 요구하기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웹에 바탕한 이 커뮤니티 민주주의 실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보 격차, 사회적 불평등도 저 데이터 주권 개념으로 해소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네, 그렇다는 게 토론 참가자들의 주장입니다. 네.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이 디센트 프로젝트가 해서 이미 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데이터 자치권 프로젝트가 개발과 시험 실시 중에 있습니다. 네, 뭐 정말 눈이 핑핑 돌 정도로 세상이 빨리 변화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내 정보로 누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는 내가 알고 통제가 가능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저희 법률방송이 연중기획으로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법무부가 오늘 민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고 합니다. 이슈플러스 정순영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 기자, 오늘 네. 법무부 공청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오후 3시에 서울 양재동 L타워에서 개최가 네. 됐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과 알기 쉬운 민법 개정 TF위원장인 서민 충남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민법이 국민 여러분께 알기 쉽게 다가갑니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번 공청회는 법무부가 마련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국민께 널리 알리고 네. 학계 또 실무계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네. 이용구 법무실장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민법은 재산과 친족관계 등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그 어떤 법률보다도 민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알기 쉬운 민법, 뭐 어떻게 만든다는 건가요? 네, 일단 크게 세 갈래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일단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어려운 한자나 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또 일본식 표현이 많은데요. 이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할 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서 어법에 맞지 않는 그런 문장 표현들을 문법에 맞도록 변경을 하는 등 네. 법률 소비자이자 또 당사자이기도 한 국민들에게 이 민법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바로 법무부의 구상입니다. 네. 네, 법무부 민법 개정 방향 들어보니까 저희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와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네. 이 법무부에서 고치겠다고 예시를 든 주요 내용을 보고 저도 네. 솔직히 좀 약간 놀랐는데요. 네.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주요 개정 내용들입니다. 네. 어려운 한자어 사례로 맨 위에 혜택, 최고, 통정 등의 단어가 올라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저희 법률방송 보도 내용을 좀 함께 보시죠. 네. 혜태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뜻이 떠오르시나요? 특정 제과업체가 가장 많이 떠오를 것 같고 조금 더 멀리 가면 호랑이를 닮은 상상 속의 영물, 혜태 정도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혜태입니다.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통정입니다. 오늘은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 조합, 최고라는 단어입니다. 신세하기 보시는 것처럼 혜택, 최고, 통정 등 법무부가 주요 개정 대상 용어로 뽑은 용어 상당 부분이 법률방송의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에서 순화 대상 용어로 보도한 표현들입니다. 네. 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담당 검사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네. 법을 잘 알아야 국민들이 아마 억울함이 없으실 거고 네. 그렇게 되자면 쉽게 바뀌어야 되는데 네.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라는 프로그램이 네. 그런 역할을 해줄 수 뭐 생각하는 거랑 보는 눈이 비슷비슷하네요. 네, 그런 것 같죠. 그 밖에도 저희 법률방송이 나름대로 좀 야심차게 네. 추진을 했었던 법률 용어인 놈놈놈 시리즈, 상린자, 표의자, 목리자도 모두 주요 개정 네. 대상 용어에 포함이 됐습니다. 상린자는 서로 이웃하는 사람, 또 표의자는 의사 표시자, 목리자는 이용자라는 뜻입니다. 네. 네,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공청회 오늘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민법 전체 조문은 1조부터 1118조까지 우리 법 가운데 가장 방대한 규모인데요. 이 가운데 총칙편 187개, 물권편 190개, 채권편 401개, 또 가족편 328개 등 모두 1106개의 조문이 정비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1958년 민법 제정 60년 만에 민법을 거의 통째로 뜯어고치는 말 그대로 대수술이 이루어지는 셈인데요.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모아진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누구나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계획입니다. 네, 뭐 알기 쉬운 민법 개정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앞서 법무부가 알기 쉬운 민법 개정 공청회를 열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법률방송이 연중기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이번 주는 상호와 하오입니다. 하오라고 하면 어떤 뜻이나 이미지가 연상되시나요? 중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니하오 할 때 하오가 떠오르기도 하고 건강하오 같은 하오체 말투가 연상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국민투표법에 이 하오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하는데 무슨 뜻일까요?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장한지 기자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각 지역 사전투표소는 막바지 점검이 한창입니다. 각종 선거투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국민투표법. 내일부터 이틀간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가운데 국민투표법 투표용지의 수령과 개표 개시 조항에 나오는 단어 상호와 하오, 과연 시민들은 그 뜻을 알고 있을까요? 일단 상호라는 단어는 국민투표법 제57조 투표용지의 수령 조항에 나옵니다. 우편 투표의 투표용지는 투표일 9일 전 상호 9시부터 선관위에서라는 조항입니다. 하오는 국민투표법 제75조 개표 개시 조항에 등장합니다. 선관위는 투표일 하오 9시부터 개표 참관인의 참여하에 개표한다가 바로 그것입니다. 시민들에게 하오의 뜻을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오? 글쎄 모르겠네. 하오? 네. 전혀 모르겠는데. 엉뚱한 뜻을 떠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오. 윗사람이 조금 좀 저간 사람들한테 뭐 하오, 뭐 이렇게 하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아닌가? 하오? 안녕 인사 뭐 이럴 수도 있고. 국민투표법에 나오는 하오는 한자 아래 하에 낮 오를 써서 낮 12시 정오 아래 정오 이후 즉 오후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상호는 윗상 낮 오로 정오 이전 오전을 뜻하는 말입니다. 일상생활에선 잘 쓰지 않는 낯선 한자 상호 하오. 이 낯선 한자 상호와 하오는 세조실록과 광해군일기, 태종실록 등 조선왕조실록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조선의 헌법이자 근간이었던 경국대전을 명나라의 법률, 대명률을 기초로 만든 4대의 나라 조선. 상호 하오는 중국에서 유래한 중국식 표현입니다. 上午和下午这两个单词也经常使用，比如播送新闻的时候，大型活动，还有我们上下班的时间、上学放学的时间等等，经常使用。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상호와 하오라는 말은 오전과 오후로 대체한 지 오래라며 아직도 법전에 상호와 하오가 남아있다는 말에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상호, 하오로 구분하던 것을 현재는 그것의 대체어로 오전과 오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잘 쓰이지 않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말 오전, 오후와 4대의 예를 취했던 조선시대 중국에서 유래한 조선 왕조실록에나 나오는 단어 상호, 하오. 어떤 쪽을 써야 할지는 자명합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장한지입니다. 법률방송이 새로운 특집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헌법이 우리 삶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구체적인 법원 판결로 알아보는 판결로 읽는 헌법. 이번 주는 헌법 제1조와 헌법 제2조 얘기 준비했습니다. 법률방송 로투데이 출범 1주년을 맞아서 저희 법률방송이 특집기획 판결로 읽는 헌법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멀게만 느껴지는 헌법이, 나와는 직접적으로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헌법이 내 삶과 내 생활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우리 사회와 세상을 어떻게 규율하고 유지하는지 또는 변화시키는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판결이나 결정을 가지고 헌법을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판결로 읽는 헌법. 첫 번째로 준비한 헌법 조항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입니다. 헌법 제1조 제1항을 아는지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헌법 1조가 어떻게 되시는지 알고 계신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모든 뭐는 국민에서부터 뭐 한다 그거로 대충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그쪽 전공자가 아니라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내용인데 듣고 어떠신지? 들어봤네요.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뭔가 어디선가 들어본 거는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모르는 헌법. 뭔가 나와 관련이 있기도 한 것 같은데 막상 멀게만 느껴지는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어떻게 보면 무슨 선언이나 규범 같기도 한 헌법 제1조 1항. 헌법은 그러나 단순한 최고법이 아니라 다른 모든 법이 그렇듯 우리 삶이나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나의 법입니다.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인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015년 12월 24일 강원도 춘천 백이보충대로 2016년 1월 12일까지 입소하라는 입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A씨는 그러나 입영 기일 사흘이 지나도록 입소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일단 병역법 시행령은 입영 기일 30일 전까지 입영 통지서를 송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16년 1월 12일까지 입소하라는 통지서를 2015년 12월 24일에 받았으니까 입영기일 30일 전 규정을 다 못 채우고 훨씬 일찍 입영 통지서를 받은 셈입니다. 하지만 병역법 시행령은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해서 각 지방 병무청장에게 30일 전 규정을 따르지 않고 별도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권을 주고 있습니다. A씨는 이 조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겁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 판단이 나왔는데 법원은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헌법 제1조 제1항을 무죄의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A씨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1심 판결문입니다. 참조주문 맨 앞에 헌법 제1조 제1항이 눈에 띕니다. 판결 이유, 재판부는 먼저 민주공화국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본 사건 판단을 시작합니다. 민주국이란 주권자인 국민이 동의한 법에 의해 국민의 행동과 삶이 규율되는 정치 공동체를 말한다. 공화국이란 구성원들 중 어느 누구도 특정인의 자의적 의지에 예속되지 않고 공공선에 기반을 둔 법에 의해 구성원들의 행동과 삶이 규율되는 정치 공동체를 말한다. 즉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은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공화국에서 사법부의 존재 근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사법부는 자의적인 권력을 적극 통제함으로써 공화국의 구성원 모두가 공권력이나 타인의 자의적 의지에 예속되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설파합니다. 이런 인식 바탕 위에 재판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합니다. 행정입법에서 재량 행위를 규정하면서 재량권 행사 기준을 전혀 규정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청에 자의적인 권력을 부여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미래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입법은
헌법에서 규정한 공화국의 원리 및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즉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해선 30일 이내라도 지방병무청장이 언제라도 입영시킬 수 있도록 한 해당 병역법 조항은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반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이고 따라서 A씨는 무죄라는 겁니다. 자식이나 남자친구, 애인, 대한민국에서 군대는 병역의 의무는 나나 내 가족, 나와 가까운 사람과 어떻게든 연결되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 병역의 의무마저 언뜻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 1항과 이렇게 이어집니다. 별도 입영 대상자도 최소 30일 전에는 입영 통지서를 보내라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판결로 읽는 헌법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헌법 제1조에 비해 헌법 제2조는 아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이고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입니다. 판결로 읽는 헌법, 오늘은 헌법 제2조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자인 A씨와 캐나다 시민권자인 A씨의 아내와 딸은 지난 2007년 6월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3천만 원에 임차해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고 해당 주소로 국내 거소 신고도 마쳤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2년 5월 A씨가 전세 살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시작됐습니다. 경매로 아파트를 넘겨받은 B씨는 A씨 가족이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어 해당 아파트를 임차한 줄도 몰랐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도 아니라며 전세금 반환 없이 아파트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해야 대항력, 쉽게 말해 임대차보호법상 전세금 보호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외국민인 A씨와 해외교포인 A씨의 아내와 딸 누구도 당시 주민등록 신고를 할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원심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당 조항을 근거로 A씨가 아닌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거소 신고에는 주민등록과 같은 공시기능이 없다. 따라서 A씨와 A씨 가족이 한 국내 거소 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원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한마디로 주민등록을 하지 못했으니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이 못 된다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해당 건물 인도 등 청구의 소 임대차 보증금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먼저 판결 요지를 보면 재외국민 또는 외국 국적 동포가 외국인 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 등을 한 경우에 주민등록과 법적 보호의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조조문 제일 앞에 헌법 제2조 제2항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정신은 재외국민의 가족이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 동포인 경우에도 관철되어야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국 국적 동포의 주거생활에 관련된 법률 규정 및 법리를 해석, 적용할 때에는 위와 같은 헌법적 이념이 가능한 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관 4명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즉 원심 판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당 조항을 헌법 제2조에 반해 판단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판결이니 다시 판단하라는 겁니다. 2015년 1월 개정 주민등록법이 시행되면서 지금은 해외 영주권자인 재외국민도 국내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대법원 판결은 헌법 제2조 관련 오리지널 우리 국민은 물론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 국민, 우리 국민이었다가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한 해외 국적 동포, 나아가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우리 헌법이 보호해야 할 국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보편적 인권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로 읽는 헌법이었습니다. 6월 13일 수요일은 지방선거일입니다. 유지와 변화, 투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로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